안녕하세요. 통계학의 세계에는요, 오랫동안 거의 금기처럼 여겨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질문, 바로 왜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가진 진짜 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통계학 수업 들어보신 분이라면 왜? 라고 묻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좀 이상한 규칙이죠? 아니, 세상 모든 학문이 왜에서 시작하는데 왜 통계학에서만큼은 이 근본적인 질문이 금지됐던 걸까요? 저명한 통계학자죠. 앤드류 겔만도 지도 교수님한테 똑같은 말을 들었대요. 왜냐고 묻지 마. 그냥 무엇이 일어나는지만 물어.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흥미로운 탐험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규칙 뒤에는 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단 하나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결국 끝없는 철학적인 미궁으로 빠져버린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겔만이 든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죽었을까? 라고 물으면 심장이 멈춰서요. 심장은 왜 멈췄죠? 암 때문입니다. 암은 왜 걸렸죠? 20년 동안 담배를 피웠거든요. 담배는 왜 피웠는데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끝없이 이어지잖아요?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 통계학자들이 이 오래된 규칙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질문의 진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과 질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왜는 이미 일어난 일의 원인을 찾면 말하자면 역방향 질문입니다. 반면에 이 약을 먹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순방향 질문이죠. 전통적인 통계학은 바로 이 순방향 질문에만 집중해 왔던 거고요. 바로 이겁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왜라는 질문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규칙, 즉 우리 마음속의 기본 모델이 깨졌다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 왜 갑자기 정치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졌지? 이런 질문은 세상이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이 우리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통계학이 유일하게 활용했던 그 질문, 그래서 효과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조차도 사실은 거대한 착각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계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어떤 약이나 정책이든 딱 하나의 평균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 세계를 한번 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현실을 한번 보죠. 어떤 약이 있다고 쳐요. 이 약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나 반대로 시한부 환자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만점 받을 최상위권 학생이나 뭘 해도 낙제할 최하위권 학생에겐 큰 변화를 주기 어렵죠. 광고? 충성 고객은 광고 안 봐도 살 거고 절대 안 살 사람은 광고 봐도 안 사요. 효과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개입은요, 대부분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평균 효과라는 숫자 하나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그냥 뭉뚱그려서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효과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얻은 결과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고 할 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겔맨의 이 말이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핵심을 찌릅니다. 연구자들은 자기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가장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것 같은 소위 물 좋은 집단을 골라서 실험을 설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연구는 전체 인구의 아주 작고 특정한 일부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가 이 거대한 전체 인구에게도 적용될 거라고 기대하죠. 이 둘 사이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연구에서 나온 평균 효과는 실제 세상의 진짜 평균 효과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려져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통계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층화 같은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 연구 표본의 결과를 전체 모집단의 특성에 맞게 보정하는 거죠. 근데 이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훨씬 더 똑똑하고 정교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복잡성을 대체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해결책이 담긴 도구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현실을 완벽하게 대표하지 못해요. 이런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을 대체 어떻게 모델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현대 통계학에 마주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정도, 즉 상호작용 효과를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겔만에 따르면 그냥 단순한 평균 효과를 계산하는 것보다 무려 16배나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요. 16배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는 효과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손에 쥔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하고요. 셋째, 이 복잡한 변화를 데이터만으로 직접 추정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겐 구조적인 지식을 모델에 녹여낼 수 있는 훨씬 더 정교한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해결책이 베이지안 통계라는 도구 상자 안에 있습니다. 베이지안 접근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사전 확률이라는 형태로 모델에 반영해서 더 똑똑한 추측을 하게 만들고요. 또 계층적 모델을 통해서 여러 그룹의 정보를 서로 빌려와서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을 명확한 확률로 표현해 주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복잡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델링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인과 추론은 마법이 아니에요. 그냥 깔끔한 평균값 하나를 구하는 게임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것은 현실 세계의 복잡한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측하려는 훨씬 더 정교하고 도전적인 과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세상에 고정불변의 진정한 효과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